예, 오늘 3월 21일이고요. 오늘 민사소송법 선택형 1회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총 6회의 선택형 해설을 이제 마칠 건데요. 하루에 그러면 한 80회 정도씩 나가야 되고, 실제로 그 뒤에 보시면은 어, 상소심하고 재심 분야가 약간 그 남아 있는 저기 문제가 조금씩 나오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까지는 아마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구 병합 문제하고 다수 당사자 소송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음, 시간이 혹 된다면은 상소심 이후부터도 중요한 문제는 좀 풀어볼 텐데, 아마 쉽게 나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민법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민법은 목요일 날 하루 더 보강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객관식이 해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 민법처럼 쟁점 노트를 가지고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민사소송법 파트는 객관식을 커버하기에는 쟁점 노트에 있는 부분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거의 커버가 되지만 민소는 그렇진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민소법을 교과서를 지금 시점에서 지금 3학년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이 새로 그러면 막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쟁점 노트에 있는 민사소송법 그 파트가 한 300페이지가 되는데, 이거는 뭐 사례를 푸는 데는 아주 충분해요.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기출문제 사례를 풀어보면 아주 충분한데, 문제는 선택형이 약간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선택형 모자란 거를 굳이 교과서로 해서 막 보지 마시고 그냥 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로 그냥 커버를 해서 돌리세요. 그러면은 뭐 간단히 해결될 걸로 봅니다. 선택형 자체가 어차피 반복되니까 우리가 뭐 선택형 문제를 전부 만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몇 개 틀려도 그건 상관이 없고, 민법에서 사실은 결정이 나는 거지, 민소는 뭐 그렇게 뭐 사례도 그렇고 선택형도 그렇고 민법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그 쟁점 노트에 있는 걸 반복해서 보고, 선택형은 그냥 이 선택형으로 그냥 뭐 반복해서 그냥 그 정도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페이지부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관할. 자, 처음에 나오면 관할이 나옵니다. 자, 관할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토지 관할이죠. 소장을 어디다 낼 거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관할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토지 관할을 하게 되면 재판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적하고 그다음에 특별 재판적은 개별적인 사건마다 제시가 되는 게 독립 재판적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7조부터 24조까지 있고요. 관련 재판적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쪽에 관할이 있으면은 자기가 같이 엎혀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관련 재판적인데, 그게 25조 1항 2항으로 해서, 1항은 이제 객관적 병합 사건에서 어느 한쪽에 관할이 있으면 다른 청구에다가 관할이 없다고 하도 같이 엎어갈 수 있다. 25조 2항이 이제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의 요건은 미산소법 65조에서 1문, 2문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문에 해당되는 애들끼리는 서로 엎어갈 수 있다. 그게 이제 토지 관할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보통 재판적은 피고의 그 주소가 기본적인 건데, 특별 재판적에서 중에서 독립 재판적에는 7조부터 24조까지 법조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의무 이행제에 관한 거하고 뭐 부동산에 관한 거 뭐 이정 몇 가지밖에 없지만, 객관식을 보다 보면은 뭐 7조부터 24조까지 그래도 한 몇 개의 조문은 객관식으로 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좀 풀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물관할 같은 경우는 그 재판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에 재판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속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단독 사건이냐 아니면 합의 사건이냐를 나누는 것, 그건 1심에서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사물관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물관할은 기본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그 재판관 그 사무관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합의관할하고 변론관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번.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자, 심급 관할은 비약 상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속 관할이다. 심급 관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1심, 2심, 3심. 자, 이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심 소송에서 져 가지고 항소를 할 때 어느 법원에다가 해야 되느냐, 뭐 서울고등에다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광주고등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법원 합의부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급 길이는 이제 전속권 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급권 날은 기본적으로 전속권 날이고요. 근데 비약상고를 제외한다는 말은 비약상고라고 하는 거는 1심 판결을 받아보고 우리 항소심 건너뛰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자 하는 것. 자, 이거 자체는 이거 하나는 이제 인정이 됐다. 그래서 2심 그 항소심을 건너뛰는 것 이거는 이제 당사자의 의사를 이제 존중을 해서 그건 괜찮지만 나머지는 다 전속권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뭐 광주고등법원에 가서 사건 하는 거 안 되고 그다음에 단독판사 1심이 단독판사였다고 한다면 항소심도 그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처리를 하는 거지 고등에서 처리를 하는 건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전속관할이라는 거죠. 자,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관할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일반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자, 관할 합의는 기본적으로 소송 계약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해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친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원칙은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물권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그게 원칙이 관찰이 되는데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친다고 이제 본다.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세 번째, 존속적 관할 합의도 존속 관할이기 때문에 소송에 이송 허용되지 않는다. 존속적 관할 합의는 그 본질은 임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송 같은 거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합의되지 않은 그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더라도 변론 관할도 다 성립할 수가 있죠. 자, 존속적 관할 합의와 부가적인 관할 합의를 이제 구별하는 기준 같은 것도 같이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피고의 불출석으로 답변서 등이 진술 간주되어도 변론 관할은 생기지 않는다. 이 4번 항목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빈출 지문이고요. 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당사자가 이제 불출석하게 되면 한 명은 나오고 한 명은 나오지 않게 되면 나오지 않은 애가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진술을 간주를 하고 변론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론관할에 뒤에서 보게 된 변론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관할 위반된 그 법원에다가 그 소가 제기됐는데 피고가 그걸 다투지 않고 본원에 관해서 어떤 그 변론 행위를 하게 되면 하자가 치유돼서 그 법원에다가 관할이 생기는 것 이걸 변론관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피고 측의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출석을 해서 구두로 변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불출석으로 인해 가지고 서면이 진술 간주되는 것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변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론 관할은 생기지 않습니다. 빈출 문제 맞는 질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법원의 관할은 소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자, 적법한 관할권이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입니다. 소송 요건은 기본적인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예요. 이게 원칙인데 이러한 소송 요건의 그 판단 시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외적인 게 있는데 이 관할에 관한 문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제기 당시에만 관할권이 있으면 그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더라도 관할권 변경은 생기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죠. 이걸 관할 항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송 요건 중에 하나지만 예외적으로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법원 관할이다. 이걸 관할 항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 때문에 이 관할의 그 문제 중에 하나인 단독 판사와 사물관할 그 저기 합의부 사건에 사물관할의 그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속가인데 속가를 산정하는 시점도 소제기를 시를 기준으로 해서 속가를 산정한다. 그런 얘기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 소제기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을 정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조심할 거는 뒤에서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소제기 당시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관할권이 생기는 것, 이거를 또 방해하진 또 않습니다. 그거 두 가지만 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2번 존속 관할에 관한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1번 토지 관할, 사물 관할은 원칙적으로 존속 관할이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존속 관할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거는 합의도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변론 관할도 인정되지 않고 소송의 이송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가 본질적인 그 특징들이에요. 하지만 이송과 관련해서는 그 민사소송법 24조에 그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그 법이 그 조문이 그 들어가 있는데 존속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예외적으로 그 24조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그래도 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임의 관할 허용되지 않는다. 변론 관할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심급 관할은 전속 관할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 3번 어떤 사건이 단독 재판부의 그 직분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단독 재판부의 전속 관할에 해당된다는 그런 의미다. 이게 상당히 애매한 그 문구인데 저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직분 관할 자체가 전속 관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맞는 지문이다. 그런데 1심 법원의 단독 판사와 합의부 간의 사물 관할에 관해서는 그거는 이제 임의 관할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 3번 질문이 무슨 의미에서 이걸 냈는지가 사실은 저는 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직분 관할이란 표현에다가 여러분들 마킹해 놓고 직분 관할은 전속 관할이니까 아, 맞는 질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굳이 왜 이렇게 냈는지 저는 이해를 안 가요. 이건 뭘 물어보겠다고 이런 걸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객관식 문제가 약간 지문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가끔씩 나와요. 자, 네 번째, 전속 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송을 신청할 권한이 당사자에게 없다. 자,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은 없습니다. 자, 4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이송 신청권이 없다는 것은 뒤에서 한번 종합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어떤 사건에 관해서 전속 관할이 있다는 것은 단 하나의 법원에만 관할권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 굉장히 이제 함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설도 뭐 채무자 회상법 어려운 내용이죠. 이거는 뭐 이것도 그렇지만 그 다음 판에는 이걸 제가 이제 수정을 좀 그러니까 교체를 할 건데요. 뭐 채무자 회생법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당장 민사소송법 24조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그 내용만 보더라도 24조 그 전속관할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 사망을 보게 되면 전속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허용하는 조문이 그러니까 전속관할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 그 법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이제 허용하는 인정하는 그 조문 자체가 24조에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속관할이라고 해서 하나의 법원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자, 토지관할을 보겠습니다. 토지관할 그 3번 문제가 이 토지관할은 기본적으로 재판적이 핵심적인 건데 재판적이 보통 재판적하고 이제 특별재판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특별재판적 중에서 이제 독립재판적 개별적인 사건에서만 추가로 이제 들어오는 인정되는 게 이제 특별재판적 독립재판적이죠. 7조부터 24조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1항부터 5항까지 그 민사소송법 조문을 확인하는 것에 그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법조문 여기 소개를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내는 거는 그렇게 뭐 좋은 문제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자 여기서 좀 주의할 조항이 4항에다가 별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5항에다가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1번, 2번, 3번은 법조문 항상 읽어보고 법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7조부터 24조까지니까 꽤 조문이 꽤 되죠. 18개 정도 되는데 다 암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기출문제 나오는 정도만 해서 그냥 가볍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4항하고 5항 중요합니다. 자, 4항을 보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
재판적 20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민사소법 20조에 보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는 이제 그 부동산이 있는 곳에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와 관련해서는 그 부동산 자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인도 청구,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철거 청구, 뭐 토지 인도 청구, 막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임대료 청구, 그다음에 매매대금 청구,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가 아닙니다. 자, 이 사항은 사례형으로도 현시 1회 그 육고기 부패 사건에서도 나왔던 그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별표를 해두시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거, 인도 청구나 철거 청구, 여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에 관해서는 등기 관서 소지지로 해서 별도의 조문이 또 있죠. 민사소법 20조는 부동산의 인도 철거라고 예상을 해주시고, 돈에 관련된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다섯 번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관할에 관한 민사소법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할에 집중을 하고 있다. 자, 24조를 옆에다 소개를 해놨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조문입니다. 24조가 1항 2항 3항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1항을 보시면 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품권, 품종보호권, 이거를 이제 특허권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외한 지식재산권하고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제2조 내지 23조 규정에 의해서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서울고등일 경우는 중앙지방법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속관할로 하질 않고 그냥 고등법원에 있는, 그러니까 보통 재판적 2항부터 이제 23조까지 해서 나오는 재판적 하나 그 법원에다가, 그다음에 그 법원의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법원을 추가해서 더하는 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고요. 2항을 보게 되면 특허권 등 지식권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이 전속관할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조부터 23조까지 나와 있는 그 재판적에 따른 지방법원은 제외해 버리고, 그 지방법원의 상급인 고등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법원의 소재지 법원의 지방법원에 대해서만 이제 전속권을 주도록 해서, 서울고등인 경우에는 중앙지법,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충청도 이쪽 쪽이라고 하게 되면 뭐 대전이라든가 뭐 청주니 뭐 이런 법원도 있잖아요. 그 관할이 그러면 대전고등이 되잖아요. 그럼 대전고등의 소재지니까 이제 대전제 지방법원 해서, 이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 아니면 대부분 대전지법으로 전속관할로 해서 제한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2항의 내용이에요. 자, 이 구체적인 예는 보시면 그 노트에 보시면 이제 930 937페이지에 24조 1항하고 2항 해서 그 예는 제가 들어놨기 때문에 보시고요. 근데 하여튼 그 24조 2항이 이제 전속관할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속관할은 반드시 그 법원이 하나일 필요 없다라고 하는 예가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노트 한번 937페이지를 보시면은 24조 2항이 적용되는 예는, 인천에 거주하는 갑이 청주에 거주하는 을을 상대로 해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침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소를 제기할 때에 24조 2항에 따르면 인천하고 그 다음에 청주의 그 고등법원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 고등이 될 거고요. 청주는 이제 대전 고등이 되죠. 그걸 관할을 하는 법원, 그 소재지의 법원이니까 서울 고등인 경우는 중앙지법으로 이제 돼 있고, 다음에 대전 고등인 대전지법으로 돼 있어서 이 사건은 대전지법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속관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가 되는 것이에요. 24조 1항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조부터 23조까지 생기는 재판적에 따라 생기는 법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이나 뭐 대전지법을 더하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재판적을 늘리는 그 사건의 규정에 비해서 24조 2항은 전속 관할로 해서 그 특허권 등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나 아니면 대전지법에서 처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 특허 사건 같은 게 워낙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서울중앙지법 아니면 대전지법 아니면 사실 사건을 처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원마다 일반 민사 사건을 처리를 되게 하지만 이제 특수한 사건에 경험이 쌓인 그 법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다 몰아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사건이나 파생거래 사건 같은 경우는 남부지법이나 중앙지법에 상당히 그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보시면은 24조 사망을 보시면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항이 전속관할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전속관할에 관한 그 규정을 약간 풀어주고 있어요. 자, 2항하고 3항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4번. 자, 4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주소를 둔 갑은 인천에 사는 을에게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토지를 이제 팔았다. 그 후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매매대금 2억,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 1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하고자 한다. 옳지 않은 거. 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은 동부지법 그 관할 구역내에 있고요. 수원시 정자동은 수원지법 관할 내에 있습니다. 1번. 자, 보통 재판적에 따른 그 관할권은 인천지법에 있다. 자, 보통 재판적은 이 피고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자, 피고가 지금 그 피고가 이제 을이죠. 자, 을이니까 인천에 사는 을이죠. 그러니까 얘가 인천에 주소지가 있는 거죠. 자, 인천지법에 보통 재판적이 있고요. 자, 특별재판적에 관한 관할권은 이제 돈에 관한 거니까 이제 의무이행지에 관한 이제 조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전채무가 기본적인 원칙, 돈 같은 건 집전채무가 원칙이니까 원고인 갑의 주소지, 즉 광진구 자양동을 관할하는 동부지법의 의무이행지에 따른 특별재판적 인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동부지법 인정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이 문제되는데 토지가 지금 그 수원시 정자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토지죠. 그런데 이 토지에 뭐 인도 청구라든가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수원지법에 부동산에 관한 소해서 특별재판이 인정될 텐데 이건 토지 자체에 관한 게 아니고 매매 대금에 관한 것이죠. 매매 대금에 관한 거는 부동산에 관한 소라고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법에는 특별재판적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틀린 거죠. 특별재판적은 서울 동부지법에만 있고 수원지법에는 없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민사소송법 20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에서 돈과 관련된 건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 속가에 따른 사물관할은 단독판사에 있다. 자, 뒤에도 보겠지만 즉 합의부 사건하고 단독판사 사건을 나누는 게 사물관할 규칙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속가입니다. 지금 법이 지금 관련 법령이 이제 개정돼서 딱 2억까지가 이제 단독판사 사건이죠. 그러면 지금 매매대금이 2억이고 지연손해금이 100만 원이니까 2억 1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속가를 산정할 때는 이 지연손해금 같은 이제 부대 청구는 속가 산정에서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2억짜리 사건이지 2억 100만 원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딱 2억까지가 단독판사 사건이기 때문에 3월 관할은 단독판사에게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갑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도 변론 관할이 생길 수가 있다. 자, 변론 관할은 1심의 그 임의 관할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가 제소가 했는데 이제 피고 쪽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면 이제 관할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지법하고 서울 동부지법이 지금 관할권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 제주지법에는 아무 관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할권 위반이 되죠.
하지만 이거는 임의 관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 다투지 않으면 변론 관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맞는 얘기고. 다섯 번째, 갑과 을은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할 수가 있다. 자, 합의 관할은 1심에서 임의 사건 1심의 임의 관할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 관할은 기본적으로 임의 관할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우리가 사건을 하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사물 관할은 합의 관할은 자, 1심에 한정돼야 되고 합의 관할이 되려면 자, 첫 번째 이건 1심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심 중에서도 임의 관할에 관한 거에서만 한정이 되고 토지 관할도 괜찮고 사물 관할도 둘 다 합의 관할이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토지 관할에 관해서 보통 합의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 사물 관할에 관해서도 합의 관할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 예를 실제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 사건을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합의부 사건으로 우리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그것도 효력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모두에다가 다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 미산소법 관할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국가의 보통 재판장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에 인정이 된다. 민사소법 6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은 이제 법무부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은 안양지원이 이제 관할권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있는 거는 이제 서울중앙지법. 그래서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안양지원이나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제기하면 됩니다.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으로 인한 특정물 인도 청구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 소재지 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다. 자, 민법 467조에서 이 규정이 있잖아요. 민법 467조는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합의, 그 다음에 물건의 성질, 그것도 없으면은 일단 특정물은 계약 당시 물건이 있었던 곳, 나머지는 그 채권자의 주소지, 자, 이런 식으로 정해지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금전 채권과 관련돼서는 원고의 주소지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참채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까지 돈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인에 대한 대해서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된다. 이 관련 재판적은 굉장히 중요한 법조문입니다. 해설에 나와 있지만 자, 관련 재판적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25조 1항과 2항이 있고요. 공동소송인 경우에는 그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공동소송과 관련된 기본 조문은 65조입니다. 65조 1문과 2문이 되어 있는데 25조 2항에서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는 사건은 그 1문에 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2문에 관해서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않는데 지금 3번 문항으로 설치된 내용이 65조 제2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사례형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번은 그래서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내년 변시에서 관할권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데요. 나오게 되면 이 25조 1항, 2항은 거의 틀림없이 논점으로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원고가 전속적 관할 합의를 위반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피고가 본원에 관해서 변론을 하면 변론 관할이 생긴다. 전속적 관할 합의도 기본적으로 임의 관할이기 때문에 변론 관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것이고. 다섯 번째, 자,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자, 관할에 관한 것은 기본적 소송 요건입니다. 소송 요건은 원칙적으로 직권 조사 사항이죠. 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사물관할 보겠습니다. 사물관할은 1심에서 단독 판사하고 그 다음에 합의부 관에 누가 이제 관할권을 갖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사물관할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사건의 경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을 해가지고 합의부 사건하고 단독 판사 사건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속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2억 원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속가를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합산주의가 원칙인데 예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중수부로 외워두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물관할과 관련해서 이제 속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6번 소송의 목적의 값, 즉 속가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 1번 제소 당시 1번 지문에다가 별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제소 당시에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 대상인 소액사건이 그 후 병합 심리로 인해 가지고 그 소송 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소액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해설을 보시면 지금 이 당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소액사건 심판법이 그 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3천만 원을 올랐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3천만 원이 기준이고요. 시험 볼 당시에는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설문이 이렇게 나온 건데 이 1번 지문은 뭐냐면 갑이 의뢰상도로 해서 처음에는 1천만 원짜리 사건, 소액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1천만 원짜리 사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번 정도를 한번 했다고 하죠. 그럼 합계가 지금 3천만 원이 돼버리면 합계 자체는 소액 사건법 심판법을 넘게 되지만 개별 사건에서 그 소액 사건 심판법의 그 한도를 넘지 않으면 이 관할은 변동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세 번을 제기를 했다. 청구 병합이 됐다. 그래도 이거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조심할 건 뭐냐면 그 옆에 해설이 나와 있지만 갑이 처음에는 1천만 원, 그 다음에 또 1천만 원 하다가 세 번째 소를 제기할 때는 4천만 원짜리 해서 지금 소액사건 심판법의 한도액을 넘는 거를 한번 툭 던져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 대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캡이 씌워진 그 금액 이하의 사건은 아무리 여러 개 들어가 오더라도 그걸 합산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되지만 그렇게 줄줄 들어오다가 하나의 사건이 소액사건 심판법의 대상의 범위 기준 범위를 넘는 사건으로 하나 툭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소액사건 심판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해설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에 보시면 가장 밑에 줄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자, 가령 뭐 수개의 소액 사건이 병합 심리된 경우에는 이미 생긴 관할권의 변동이 없지만 소액사건 심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이 병합 심리되면 그때는 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자, 소액사건 심판법은 뭐 기본적으로 이것 외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 법원조직법에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서 자, 관할을 정하는 경우에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정해진다. 속가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세 번째,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 자, 이 3번 지문은 정말 이거는 좀 욕을 먹어야 되는 그 지문인데요. 이게 변시 문제인데 변시는 보통 이렇게 허투루 안 내는데 일단은 그 속가를 계산하는 문제를 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또 틀린 문제가 또 틀렸어요. 그 해설을 보시면 3에 나와 있지만 이거 판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판례를 끌어다 썼는데 이 판례가 나온 시점 이후에 인지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이 3번에 해당되는 설문에 해당되는 게 그 시험 낼 때는 인지규칙이 다른 내용으로 이미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규칙의 내용에도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속가를 산정하는 거를 낸 거는 이거는 정말 이건 거의 100% 실무를 안 해본 양반이 낸 문제예요. 실무를 해본 사람들은 속가를 산정하는 문제를 변시해 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걸 암기할 것도 아니고요.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찾아가지고 인지규칙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또 계산해 보면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사건마다 속가를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어떻게 더하느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변시해 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엉터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도 틀렸고 문제도 엉뚱하고 이런 식의 문제는 절대 앞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3번 해설만 참고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속가 산정을 하는 문제를 낸다는 건 이건 진짜 저는 이 문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냈을까? 진짜 궁금할 정도로 앞으로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네 번째. 사항은 이제 별표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고 무효 사건 확인 청구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가 한 개소로 제기되는 경우에 그중 다액인 소송 목적의 갑에 의한 인지반을 소정에 붙이면 된다. 자, 해고 무효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재산권 청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 비재산 그러니까 그 비재산권상의 그 청구는 합의부 사건이야. 기본적으로 합의부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설에 그 4번 해설에다가 별표를 하시고 그 재산권 청구에다가 비재산권 청구를 이제 병합해서 청구가 되면 기본적으로 속가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속가를 합산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그 비재산권소하고 재산권소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해서 연결돼 있을 때 그럴 때는 다액의 청구의 가액만 더하고 속가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무효하고 그 다음에 그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 이게 사실 하나의 서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하나의 원인으로 해서 이럴 경우에는 합산의 원칙이 아니라 다액인 속가에 의해서만 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번 문제는 그래서 좀 외워둘 필요가 좀 있겠다. 그러니까 노트에 보시면 939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과실이나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이제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속가에 넣지 않는다. 이걸 이제 부대 청구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 중수부로 여러분이 외우잖아요. 이 부대 청구는 속가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연 손해금 100만 원 이건 집어넣지 않았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 소송, 그다음에 수단이 되는 것들, 그다음에 부대 청구 이런 것들은 합산의 원칙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거죠. 자, 10페이지 7번. 자, 갑은 을에 대해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갑의 청구액이 1억 원인 경우에 옳은 지문을 모두 골라봐라 했습니다. 2013년도 10월 모의고사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10월 일단은 단독 판사하고 그 다음에 합의부의 그 기준 시점이 그때는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이고 지금은 2억이지만 그 당시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 문제를 봐두면 되겠습니다. 기억. 원고 갑의 매매대금 청구에 지연손해금 500만 원을 병합 청구하더라도 단독 판사다. 사건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당시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에 관해서는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 소송 중에 원고 갑이 청구 취지를 2억 원으로 확정할 경우에 피고 을이 이의 없이 본원에 관해서 변론하더라도 합의부로 이송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아까 관할권이 존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 관할 항정의 원칙. 자, 관할은 이제 고정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원칙인 건데요. 이 관할 항정의 원칙에 관해서 예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할 항정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기 할 당시에 관할이 적법하면은 그 이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관할권이 위반되는 건 일어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모두 다 단독에서 합의부로 가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가 원고가 속가를 증액을 시켰을 경우, 그 다음에 이 반소 청구가 되어 있을 때, 자, 이럴 때가 이제 예외인 것이죠. 자, 이 원고가 이제 속가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시점 2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 소재기할 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재기할 때 2억 원으로 처음에 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단독 판사 사건으로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증액을 합니다. 3억으로 이제 증액을 해버리면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3억으로 들어왔다면 이건 합의부 사건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이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 야 네가 처음에 3억으로 소를 제기했다면 난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고 해서 피고 쪽에서 항변을 하게 되면 그때는 피고의 합의부에서 그 사건을 받을 그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합의부로 사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반소 청구는
자, 원고가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2억 원짜리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독 판사 사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을이 반소를 제기하는데 반소가 3억에 반소 자체가 합의부 사건이 이게 돼버리면 이럴 때는 사건을 본소 반소를 전체적으로 합의부로 다 보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반소 피고 즉 본소 원고인 갑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갑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만 보내는 것이고 갑 입장에서는 이 반소가 3억짜리다. 난 문제 삼지 않겠다. 지금 그냥 본소의 재판부인 단독 판사 사건에 단독 판사한테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하게 되면 이송을 하지는 않고요. 뭐라고 악유를 하게 되면 본소 반소 모두 합의부로 이송을 해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유일하게 관할항정의 원칙의 유일한 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사례형으로도 다 나온 문제들입니다. 자, 10페이지에 니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송 중에 원고 갑의 청구 취지를 2억 원으로 확정할 경우에 그 당시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피고 을이 이의 없이 본원에 관해서 변론하더라도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 이건 틀린 질문이죠. 이거는 이제 피고 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피고가 문제 삼지 않겠다 하게 되면 그냥 단독 판사가 사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원고 갑이 대여금 청구에 이자 500만 원을 병합하게 되면 합의부로 이송을 해야 된다. 자, 부대 청구이기 때문에 속과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리을 원고 갑의 청구에 피고 을이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 되면 합의부로 이송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 그 당시 2013년 10월 모의고사에는 이제 맞는 지문이 되죠. 자, 반소를 해가지고 합의부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원고 갑이 문제 삼지 않겠다 하게 되면 이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금액이 반소로 들어온 2억 자체가 합의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리을이 이제 틀린 지문이지만 그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미음 원고 갑이 1억 원의 어음금 청구를 한다면 이런 단독 판사 사건이다. 자, 어음금 사건은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단독 판사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독 판사 사건하고 그 다음에 합의부 사건을 나누는 것에 관해서는 노트에 보시면 이제 938페이지에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물 관할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 자, 가장 중요한 건 속가다. 지금은 이제 2억을 초과한 사건은 합의부. 그렇지 않은 2억까지 사건은 이제 단독 판사 사건. 한번 보시면 938페이지 보시면은 재정 합의 사건이라 그래가지고요. 단독 판사 사건인데 합의부에서 이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합의부에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비재산권상의 소는 전부 합의부 사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해고무효 사건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상법에 관련된 사건이 있잖아요. 상법상 회사관계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비재산권상의 소가 되고 최근에 많이 지금 뜨고 있는 뭐 성명권, 초상권, 뭐 퍼블리시권 뭐 이런 것들 다 이것들은 다 비재산권 소로가 돼서 다 합의부 사건이 돼요. 그 다음에 재산권자의 소로서 이제 속가를 산정할 수 없는 사건들도 다 합의부 사건이고요. 단독 지방 단독 판사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합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되는데 사건이 단순하다고 해서 이게 단독 판사 사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음수표 사건은 금액이 뭐 1조가 되더라도 전부 단독 판사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이 원고가 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사건. 자, 금융기관이 원고가 되면 자료가 아주 심플하죠. 그래가지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사건. 자, 세 번째, 자동차나 철도운행, 산업재해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 사건, 채무부정제 확인 사건. 이거는 전부 단독 판사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부 사건인데 단독 판사가 할 것으로 합의부가 정했을 때 이것도 이제 재정 단독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참고를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1페이지에 8번 문제가 바로 금방 설명드린 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현행 벽규상
단독 판사 사물 관할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1번에 2억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 청구 사건 맞고요. 3억 원의 약속보험 사건 이거는 전부 다 단독 판사 사건. 1억 5천만 원의 대여금하고 1억 원의 물품 대금을 병합해서 청구하는 사건. 자, 이걸 합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2억 5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합의부 사건이 되죠. 그 다음에 2천만 원의 구상금을 적용하는 소송. 이거는 약간 애매한 지문이 조금 애매하지만 아까 그 은행 등의 그 금융기관이 원고가 됐을 때 아까 뭐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사건. 자, 이거를 아마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자배법상의 여차했자. 이것도 아까 사물관할 규칙에 따르면 다 단독받는 사건이죠.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938페이지에서 복습할 때 봐두시고, 자, 12페이지에 합의관할. 자, 관할 합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당사자는 관할의 합의로서 항소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합의 관할은 1심, 임의 관할, 에서만 적용이 된다. 토지 관할도 적용 대상이고 사물 관할도 합의 관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다 해석을 합니다. 자, 항소심 사건 안 됩니다. 대상 사건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자, 이 합의 관할에 관해서는 법조문에 있습니다. 이 민사소법 29조에서 일정한 법률 관계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은 이제 틀린 지문. 3번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맞는 지문. 자, 4번 심급 관할에 관해서도 관할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심급 관할은 전속 관할입니다. 안 됩니다. 5번 관할에 관한 전속적 합의를 한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아니한 법원으로 이송할 수가 없다. 자, 전속적 관할 합의도 이거 임의 관할이니까 이송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 이송과 관련해서는 크게 사유가 세 가지인데요.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하고 그 다음에 재량이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이송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단독 판사 사건에서 이제 반소가 제기됨으로써 이제 합의부로 이송되는 것. 이제 법조문에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뭐 현저한 손해라든가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단독 판사 사건인데 합의부 사건으로 보낸다든가 몇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 5번 질문은 전속적 관할 합의를 하더라도 뭐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뭐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페이지에 자, 10번에다가 이제 별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송 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미세 사건은 합의부에서 1심으로 심판한다. 자, 맞는 얘기고요. 자, 속과는 소를 제기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맞습니다. 세 번째, 자, 단독 사건에 대해서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가 제기된 다음에 항소심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정되더라도 관할은 영향이 없다. 3번 지문에다가 이제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자, 3번 지문이 문제된 사건은 자, 1심에서 갑의을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1억짜리 소를 제기했어요. 자, 1억짜리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건 단독 판사 사건이 되죠. 자, 여기에서 판결이 선고가 되고 그 다음에 항소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항소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항소심하고 이 항소심이 그 지금 법에 따르면 딱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단독 판사 사건인 경우에는 속가 기준으로 해서 2억까지 단독 판사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은 지법 합의부가 항소심이고 그 다음에 합의부 사건은 속가 기준 해서 2억 초과 이거는 항소심이 이제 고등법원이죠.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건이 이제 단독 판사 사건이니까 항소심은 그 1심의 그 합의부 여기서 이제 항소심을 맡게 되죠. 그래서 사건이 그 1심의 합의부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고갑이 청구 취지를 확장을 해가지고 해서 자 1억에서 3억으로 청구 취지를 이제 확장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피고 의리 주장을 이렇게 청구 취지를 항소심에서 확장을 하니까 피고 측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네가 처음부터 소를 3억 원으로 해서 1심부터 만약에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1심 자체가 합의부 사건이었고 항소심도 고등법원에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지금 3억 원으로 지금 제기를 했으니까 이 사건을 1심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합의부에서 다시 심판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고등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라고 피고 측에서 주장을 했던 사건이에요.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니까 네가 처음부터 3억 원으로 처음부터 소제기를 했다면 1심도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했을 것이고 판결이 나와서 항소를 하게 되면 또 고등법원에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건을 지금 상소심으로 올라온 사건을 이걸 1심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합의부에서 다시 사건을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고등법원에는 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대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1심에서의 그 단독 판사와 그 합의부 사건, 즉 사물 관할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심급 관할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심의가 되면 항소심은 여기서 맞는다라고 하는 그 관계는 사물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심급 관할에 관한 문제죠. 심급 관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전속 관할이라는 것이죠.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속 관할에 관한 건 본질이 그 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전속 관할의 핵심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1심 법원에서 이렇게 1억 사건이면 항소심은 1심 합의보다라는 것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속과가 이렇게 그 정치가 확장되다 이런 거 가지고서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급 관할에 관한 문제이고 이건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뭐 주장을 하거나 여기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 문제는 심급 관할에 관한 문제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13페이지의 네 번째. 자,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 합의의 효력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친다. 자, 물권의 승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틀린 지문이고 다섯 번째. 아까 반복된 지문입니다. 답변사가 진술 간주되더라도 별로 관할은 생기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의 11번 문제는 넘어가는데요. 4번, 5번의 그 4번, 5번 지문은 뒤에 25페이지에 또 나오니까 일단 1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15페이지 문제, 12번. 자,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자 1번 갑이 을과 병과 정을 공동 피고로 해가지고 을에 대해서 9천만 원 대여금, 병에 대해서는 8천만 원 매매대금, 정에 대해서는 7천만 원 부당이득금을 각 청구하는 경우에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관할권을 갖는다. 자, 속가를 산정할 때에 단순 그 합산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단순 병합이거나 이처럼 그 피고가 여러 명인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통공 관계로 해서 그냥 단순히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속가를 다 합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2억 4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부 사건이 됩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다수의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 의무,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지문이죠. 자, 관련 재판적 25조 2항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는 65조 2문에 관한 것이니까 25조 2항에 포섭되지 않는 사안이죠.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틀린 지문. 세 번째.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매매계약과 관련된 1심 소송은 부산지법만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유효한 합의를 하였고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위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청구한 경우에 부산지법은 현재한 손해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지금 이 부산지법만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른바 전속적 그 관할 합의 관할을 한 것이죠. 전속적 그 관할 합의가 있는 것인데 그 임의 관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송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전속 관할이면 이송이 불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임의 관할은 이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저한 손해 혹은 그 재판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건 얼마든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 해설을 보시면 3번 해설에다가 그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 전속적 관할 합의인 경우에 그 재량 이송 중에 현저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전속적 관할 합의인 경우에는 이 현저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송이 가능하지만 현저한 손해를 피할 목적으로는 이송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통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적 관할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 안에서 현저한 손해를 피할 목적으로는 이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학설의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대법원 판례 중에는 전속적 그 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이송을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대법원 결정 내 2008년 12월 16일자 2007마 1328.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부산지법을 이제 전속적 관할 합의로 했는데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법원에다가 이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통설에 따르면 현저한 손해 이거는 이제 이송 사유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번의 그 문제를 보시면 뭐 다툼이 있는 경우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이송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공익상 필요에는 이 현저한 손해, 지연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설하고 판례가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지문이 12페이지에 5번에도 똑같은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할 위반이 없더라도 재량 관할 재량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이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전속적 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판례는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다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런데 통설은 현저한 손해를 피할 목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통설의 입장이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갑의 의를 피고로 하는 소를 토지 관할권이 없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를 했는데 의리 본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서 여차여차해서 진술 간주된다고 되었다고 한다면 변론관에 생기지 않습니다. 자, 5번에다가 별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소가 관할에 위반돼서 제기된 경우에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송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다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이 관할 위반에 관한 거는 내년 사례로 나올 변시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기출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가 지금 한 3문제 정도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데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기출 문제만 잘 풀어보면 충분히 대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항목과 관련해서 그 법조문을 보시면은 그 관할 이송과 관련해서 그 노트에 보시면 947페이지에 그 정리가 좀 돼 있는데 논점 4번으로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자, 이송의 원인은 크게 보면 토지 관할하고 사물 관할이 위반돼서 이송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게 34조의 조문이 있고 그 다음 949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량 이송이라 그래가지고 심판의 편의를 위해서 이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관할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송하는 건데요. 그 강론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거 35조. 그 다음에 단독 판사 사건에서 합의부로 이송하는 거 34조 2항하고 4항.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거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유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반소 제기가 합의부 사건으로 제기가 되면 본소하고 반소를 전부 원고에 악유가 있으면 전부 다 합의부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사유가 되죠. 자, 그런데 그 947페이지 그 34조 제1항을 보게 되면 자, 이게 그 토지 관할하고 사물 관할이 위반됐을 때 이송을 하는 건데요. 자, 1항은 자,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949페이지에 35조를 보게 되면 법원은 소송에 관해서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당사자 신청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34조 1항은 법원의 직권으로 해서 결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당사자 신청이란 말이 빠져 있고, 이 재량 이송 중에 관한 35조는 당사자 신청권이 있습니다. 이런 법조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취하는 태도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는 당사자들은 이송 신청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송 신청권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나 사물 관할에 대해서 위반이 됐을 때에 그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 이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소를 제기하면서 A 집업에다가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A 집업에 소를 제기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을이 관할 위반 항변을 하면서 관할 위반 항변을 하면서 이 사건을 B 집업으로 이송해달라.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관할 위반 항변하는 건 이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B 집업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딱 꼬집어 가지고 어느 법원에 이송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지금 A 집업 그 관할 위반이 없었을 때, 자, 피고의 주장과 달리 관할 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 이 법원의 조치, 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사자들은 이송 신청권이 없다. 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34조 1항에 보면 당사자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렇게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지금 피고 쪽에서는 C법원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겠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C의 이송 신청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송 신청을 했지만 이송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자,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할 필요 없는데 기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을이 즉시 항고할 수 있느냐?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다. 자,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각 청구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을이 즉시 항고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즉시 항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네가 항고 법원은 바로 즉시 항고를 바로 기각을 해라. 각하를 시켜라. 자,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당사자에게 이성 신청권이 없다는 내용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B법원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관할 위반 항변을 하면서 B법원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관할 위반의 점이 없으면 법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C의 이송 신청에 대해서 그냥 함구해버리면 되는데, 이 기각 신청을 만약에 해줬다. 그러면 을은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하게 되면 항고심에서는 그냥 이건 이유 부적법한 항고라 그래서 바로 각하를 시키라는 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신청 기각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노점과 연결이 되냐면, 그 관할과 관련해서 즉시 항고권에 관한 내용이 39조에 나와 있어요. 39조에 나와 즉시 항고에 대해서 자, 이송 결정에 대해서 법원의 이송 결정이나 혹은 이송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권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 신청이나 이송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인 경우에는 이 이송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걸 한 것이죠. 그래서 이 39조에서 말하는 그 39조가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39조에서 말하는 이송 신청 기각이라고 하는 건 이송 신청권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기각했을 때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송 신청권이 없을 때는 설령 법원이 기각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39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관할 위반이 있어요, 진짜 피고의 말대로 관할 위반이 있으면, 자, 그러면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자, 법원이 보니까 이 사건은 그 A 지법에는 관할권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봤더니 B 법원하고 B 지법, 그 다음에 C, D, 이 세 가지 법원에다가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위반이 됐으니까 이제 이송을 해야겠죠. 34조 1항에 따라서 관할 위반이 있으니까 이 A 법원은 사건을 보내야 돼요. 이송에. 그런데 이 34조 1항에 따라 이송을 할 때 지금 피고는 B 지법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제 B 법원으로 이송 신청을 한 상태지만, 자, 이거는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신청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법원은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A 법원은 B, C, D 중에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법원 아무나 골라서 사건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는다. B 법원에 반드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C 법원에다가 이송하는 거,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피고가 B 법원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이건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C 법원에 보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A 법원이 C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겠다 해서 이송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송 결정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죠. 이송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39조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자, 즉시 항고가 하게 되면 이송 결정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송 결정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송 결정이 있게 되면 이제 구속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38조에서 말하는, 자, 이송 결정의 구속력, 자, 이거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확정이 돼야만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즉시 항고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C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C법원의 이송 결정에 따른 구속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항고심 법원에 따라서 즉시 항고가 만약에 가게 되면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즉시 항고는 이유 없다 해서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C법원의 이송이 결정된 게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C법원이 구속력을 이제 받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39조 내용하고
38조까지 연결시켜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문구예요. 15페이지에 있는 5번에다가 별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분만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